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오웬리 단편 중에서 되찾은 새 삶을 준비했습니다. 오웬리의 많은 작품 중에서 특별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오웬리의 되찾은 새 삶,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지미 밸런타인이 감옥 구두방에서 열심히 구두 가피를 꿰매고 있는데 간수가 찾아와서 그를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교도소장은 지미에게 그날 아침 주지사가 서명한 특별 사면장을 건네주었다. 지미는 피곤한 기색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는 4년형을 받고 10개월 가까이 복역했다. 처음에는 길어야 석 달 정도 있으리라 예상했다. 지미 밸런타인처럼 바깥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머리 한 번 자를 새도 없이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밸런타인, 내일 아침 출소야, 소장이 말했다. 기운내고 새 사람이 되게.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제 금고는 그만 틀고 제대로 살아. 저 말인가요? 제가 무슨 금고를 털었다고 그러세요? 지미 밸런타인이 놀라서 말했다. 그래 맞아. 그런 적 없지. 교도소장이 웃었다.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 그 스프링필드 일은 어떻게 된 거지? 어떤 높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알리바이를 대지 못한 건가? 아니면 치졸한 배심원단이 자네한테 앙심을 품었던 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언제나 전자 아니면 후자거든. 저 말인가요? 지미가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소장님, 저는 평생 스프링필드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를 데려가. 크로닌, 소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외출복을 챙겨줘. 아침 7시에 감방문을 열고 대기실로 보내. 내 조언을 잘 생각하게, 밸런타인. 이튿날 7시 15분에 지미는 소장실의 대기실에 서 있었다. 그는 몸에 잘 맞지 않는 기성품 양복을 입고 국가가 강제 투숙객을 내보낼 때 지불하는 뻣뻣하고 삑삑 소리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사무원은 그에게 기차표와 함께 교정당국이 갱생과 앞날의 번영을 기대하며 주는 $5 지폐도 건넸다. 소장은 그에게 시가를 주고 악수를 했다. 9762번 밸런타인은 주지사 특별사면으로 기록되었고 제임스 밸런타인 씨는 햇빛 속으로 나갔다. 지미는 새들의 노랫소리, 푸른 나무의 손짓, 꽃향기를 모두 무시하고 곧장 식당으로 갔다. 거기서 닭고기와 백포도주의 형태로 자유의 첫맛을 보고는 이어 소장이 준 것보다 한 등급 높은 시가를 비웠다. 그러고는 여유롭게 기차역으로 갔다. 그는 역 출입문 옆에 앉은 맹은의 모자에 25센트 동전을 던져놓고 기차에 올랐다. 3시간 뒤 주 경계선 근처의 작은 도시에 내린 그는 마이크 돌런의 카페에 가서 바 안쪽에 혼자 앉아있던 마이크와 악수를 했다. 더 빨리 못 빼내줘서 미안해, 지미. 마이크가 말했다. 하지만 스프링필드 쪽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주지사는 거의 포기하려고 했어. 기분이 어때? 좋아. 내 열쇠 있어? 지미가 말했다. 그는 열쇠를 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서 뒤쪽 방의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떠날 때와 똑같았다. 바닥에는 유명 형사 벤 프라이스가 지미를 체포하려고 달려들 때 그의 옷깃에서 떨어진 단추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미는 벽에서 접이식 침대를 내리고 벽의 패널을 밀어서 먼지에 덮인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러고는 가방을 열어 동부 최고의 금고토리 도구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특별히 당금질한 강철로 만든 최신형 드릴, 펀치, 버팀대, 쇠지뢰, 꺽쇠, 탈의 송곳은 물론 지미 자신이 고안한 자랑스러운 도구도 두세 가지 끼어있는 완벽한 세트였다. 그것은 지미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물건을 만들어주는 모처에서 900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제작한 것이었다. 지미는 30분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 카페로 들어갔다. 그는 이제 멋지고 잘 맞는 옷을 입었고 먼지를 털어 깨끗해진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일감이 있어. 마이크 돌린이 다정하게 말했다. 나 말이야? 지미가 놀란 듯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나는 뉴욕 아말감 바삭바삭 제과 및 너덜너덜 제분 회사의 사원이야. 마이크가 그 말을 몹시 재미있어 해서 지미는 그 자리에서 그가 준 탄산우유를 마셔야 했다. 그는 도수 높은 술은 마시지 않았다. 9762번 밸런타인이 풀려나고 일주일 뒤에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누구 소행인지 알 수 없는 깔끔한 금고틀이 사건이 일어났다. 틀린 돈은 800달러가 전부였다. 2주일 뒤에는 로건 스포트에서 특허받은 최신 도난 방지 장치가 달린 금고가 치저처럼 뚫려 1,500달러에 이르는 현금이 사라졌다. 증권과 은은 그대로 있었다. 그 일은 악당 사냥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 뒤 제퍼슨시티의 구식은행 금고가 화산 활동을 재개해서 5,000달러에 이르는 은행권을 분화구 밖으로 분출했다. 손실액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제 벤 프라이스 수준의 형사가 개입할 필요가 생겼다. 정보를 교환해보니 금고틀이 방법에 현저한 유사점이 확인되었다. 벤 프라이스는 도난 현장을 조사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멋쟁이 지미 밸런타인의 흔적입니다. 그 친구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저 번호 자물쇠를 보세요. 젖은 땅에서 무 뽑듯이 쑥 뽑혔어요. 그 친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꺽쇠가 있어요. 그리고 저 날름새가 깨끗하게 빠진 것을 보세요. 지미는 구멍 하나만 뚫으면 돼요. 그래요. 밸런타인 씨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형기 단축이나 어리석은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습관을 알았다. 스프링필드 사건을 수사할 때 알게 되었다. 먼 거리 원정, 빠른 도주, 단독 행동, 상류층 취향 이런 방법들이 밸런타인이 법망을 속속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벤 프라이스가 이 신출귀몰한 금고트리를 잡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난방지 금고를 지닌 사람들이 조금 안심을 했다. 어느 날 오후 지미 발렌타인과 그의 여행 가방은 우편마차에서 내렸다. 그가 도착한 엘모어 어칸소주 검은 떡갈나무 지대에 있는 철로에서 8km 떨어진 소도시였다. 지미는 잠시 기양한 건장한 대학 4학년생 같은 모습으로 넓은 보도를 걸어 호텔을 향했다. 젊은 아가씨 한 명이 길을 건너더니 모퉁이에서 그의 곁을 지나쳐 엘모어 은행이라는 간판이 달린 문으로 들어갔다. 지미 밸런타인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 뒤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잊고 다른 남자가 되었다. 그녀는 눈길을 내리고 얼굴을 살짝 붉혔다. 지미 같은 차림새와 외모의 젊은이는 엘모어에 흔하지 않았다. 지미는 은행 주주라도 되는 것처럼 그곳 계단을 얼쩡거리는 소년의 멱살을 잡고 간간히 10센트 동전을 주워가며 엘모어에 대해 물었다. 얼마 후 젊은 여자는 은행에서 나와서 여행 가방을 든 젊은이를 위엄있게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갔다. 저 아가씨는 폴리 심슨이야. 지미가 그를 뜻하게 속여 물었다. 아니요, 애너벨 애덤스예요. 소년이 말했다. 이 은행장의 딸이죠. 아저씨는 엘모에 왜 왔나요? 그 시계줄 금이에요? 나는 불도그를 살 거예요. 동전 더 없어요? 지미는 플랜트스 호텔에 가서 숙박부에
랠프 D. 스펜스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객실을 잡았다. 그런 뒤 접수부 책상 앞에 몸을 굽히고 직원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혔다. 저는 사업할 장소를 찾아 엘모어에 왔습니다. 이 도시의 신발업은 요즘 어떤가요? 신발업을 생각하며 왔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원은 지미의 옷차림과 태도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엘모어의 흔한 어설픈 멋쟁이였던 직원은 이제 자신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래서 지미의 넥타이 매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친절하게 정보를 주었다. 네, 신발 쪽으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곳에는 신발 전문 상점이 없습니다. 의류 상점과 잡화점에서 취급합니다. 이곳은 분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이 잘 되는 편입니다. 스펜스 씨가 엘모어에 자리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쾌적한 도시이고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스펜서 씨는 며칠 머물면서 사정을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니요, 짐꾼은 부를 필요 없습니다. 제 가방은 제가 가지고 가요. 좀 무겁거든요. 지미 밸런타인의 재. 번개처럼 닥쳐 인생길을 비튼 사랑의 불꽃이 남긴 재. 에서 날아오를 랠프 스펜서 씨는 엘모어에 남아서 성공했다. 그는 신발 상점을 열었고 가게는 성업했다. 그는 사회생활에도 성공해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 깊은 곳의 소망도 이루었다. 애너벨 애덤스 양을 만나 그녀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든 것이다. 1년이 지나갈 무렵 랠프 스펜스의 상황은 이랬다. 그는 지역사회에 신망을 얻었다. 신발 가게는 번성했고 그와 애너벨은 2주 후면 결혼할 예정이었다. 시골 은행가답게 묵묵하고 근면한 애덤스 씨는 스펜스를 인정했다. 애너벨이 약혼자에게 품은 자부심의 크기는 애정의 크기와 맞먹었다. 그는 애덤스 씨 집뿐만 아니라 애너벨의 결혼한 언니 집에서도 이미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지냈다. 어느 날 지미가 자기 방에 앉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옛 친구의 안전한 주소로 이런 편지를 썼다. 그리운 친구에게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리틀록에 있는 셜리번의 집에서 보세. 자네가 나를 위해 몇 가지 사소한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해. 또 자네한테 내 장비 일체를 선물하고 싶어. 마음에 들 거야. $1,000를 주어도 복제할 수 없는 거니까. 빌리, 나는 예전 일을 그만두었어. 1년 전에. 지금은 가게를 하지. 정직하게 살고 있고 이제 2주 뒤에는 지상 최고의 아가씨와 결혼해. 내 인생은 이제 이 인생, 그러니까 정직한 인생뿐이야. 빌리, 앞으로 남의 돈은 $1도 손대지 않을 거야. 결혼하면 모든 걸 팔고 서부로 갈 거야. 거기서는 지난 일들이 발목 잡히지 않을 테니까. 빌리, 그 아가씨는 천사야. 나를 깊이 믿고 있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삐뚤어진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잊지 말고 셜리번의 집에 꼭 와. 자네를 만나야 해. 장비를 가지고 갈게. 옛 친구 지미. 월요일 밤 지미가 편지를 다 썼을 때 벤 프라이스가 대여마차로 조용히 엘모어에 들어왔다. 그는 평소대로 눈에 띄지 않게 도시를 배회하다가 마침내 원하던 것을 찾았다. 스펜서의 신발 가게 맞은편에 있는 약국에 있는 그는 랠프 D. 스펜스를 똑똑히 보았다. 은행가의 딸과 결혼한다고? 지미, 글쎄 그렇게 될까? 벤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다음날 아침 지미는 애덤스가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는 그날 홀레복을 맞추고 애너벨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리틀록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가 엘모어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타지로 나가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솜씨를 발휘한 지도 1년이 넘었기에 그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은 함께 시내로 나갔다. 애덤스 씨와 애너벨, 지미, 애너벨의 결혼한 언니와 5살, 9살의 어린 두 딸이었다. 그들은 지미가 묵는 호텔 앞을 지나갔고 지미는 자기 방으로 뛰어올라가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내려왔다. 일행은 그런 뒤 은행으로 갔다. 바깥에는 지미의 마차가 서 있었고 기차역까지 그를 태워다 줄 돌프 깁선도 있었다. 일행은 모두 무늬를 새긴 높은 참나무 난간 안쪽의 업무실로 들어갔다. 물론 지미도 함께였다. 애덤스 씨의 사익감은 어디서나 환영받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애너벨 양과 결혼할 잘생기고 다정한 젊은이의 인사에 기뻐했다. 지미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애너벨은 가슴속에 행복과 젊음의 활기를 느끼며 지미의 모자를 쓰고 가방을 집어들더니 말했다. 나도 출장 판매원이 되면 잘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렐프, 가방이 엄청나게 무겁네. 금덩이가 잔뜩 든 것 같아. 니켈 도구만 구두 주걱이 들어있어. 지미가 차분하게 말했다. 반품할 거야. 급송 비용을 절약하려고. 내가 직접 가져가기로 했어. 요즘 전략이 몸에 배고 있었어. 엘모 은행은 그때 금고실을 막 새로 설치한 참이었다. 애덤스 씨는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모두 와서 보라고 강권했다. 금고실은 작았지만 특허받은 문이 달려 있었다. 손잡이 하나로 동시에 거는 강철 볼트 3개로 잠그고 시한 자물쇠가 달린 문이었다. 애덤스 씨는 밝게 웃으며 스펜서 씨에게 작동법을 설명해 주었고 스펜서 씨는 예의 바른 관심을 보였지만 특별히 그 분야를 잘 아는 내색은 하지 않았다. 두 아이 메이와 에거사는 반짝이는 금속과 재미난 시계와 손잡이 자물쇠를 보며 즐거워했다. 그러고 있을 때 벤 프라이스가 은행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와 난간에 팔꿈치를 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볍게 바라보았다. 창구 직원에게는 은행에 볼 일은 없고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갑자기 여자들의 비명이 들리며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났다. 어른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장난기가 발동한 9살짜리 메이가 에거스를 금고실에 가둔 뒤 애덤스 씨가 해보인 대로 볼트를 채우고 번호식 손잡이 자물쇠를 돌려버린 것이다. 애덤스 씨가 뛰어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이 안 열려. 그가 신음했다. 시한 장치도 감지 않았고 번호도 설정하지 않았어. 에그사의 어머니는 다시 격렬하게 비명을 질렀다. 조용! 애덤스 씨가 떨리는 손을 들고 말했다. 모두 잠깐 조용. 에그사, 그가 힘껏 목청을 높여 외쳤다. 내 말 잘 들어.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어두운 금고실 안에서 공포에 질려 외치는 아이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우리 아이 어째?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문을 열어요. 아, 문을 부숴요. 남자분들이 어떻게 좀 할 수 없어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리틀록에나 가야 있어. 애덤스 씨가 덜덜 떨며 말했다. 이런, 스펜스 어떻게 하지? 저 아이 시간이 없어. 공기도 부족하고 겁에 질려서 발작을 할 거야. 에그사의 어머니는 두 손으로 금고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누가 정신이 나갔는지 다이너마이트를 써보자고 했다. 애너벨이 지미를 바라보았다. 그 큰 두 눈에 고통이 가득했지만 아직 절망은 없었다. 여자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남자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렐프,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뭐라도 해봐. 지미는 입술과 강렬한 눈에 이상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애너벨, 당신 가슴에 단 그 장미를 내게 주지 않겠어? 그녀는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팍에 핀으로 꽂아놓은 꽃송이를 떼어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지미는
그것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 외투를 벗은 뒤 소매를 걷었다. 그와 함께 랠프 디 스펜스는 사라지고 지미 발렌타인이 나타났다. 모두 문에서 비켜요. 그가 짧게 명령했다. 그는 탁자에 여행 가방을 올려놓고 양옆으로 펼쳐 열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반짝이는 특이한 도구들을 빠르고 정연하게 꺼내놓은 뒤 작업할 때 늘 그러하듯이 나직이 휘파람을 불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에 잠긴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마법에 걸린 듯 그를 바라보았다. 1분 후에 지미가 아끼는 드릴이 강철문에 구멍을 뚫었다. 10분 후에 자신의 금고틀이 기록을 깨고 그는 볼트를 모두 풀고 문을 열었다. 에그사는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무사했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지미 발렌타인은 외투를 입고 업무실 밖으로 나가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전에 알던 목소리가 랠프 하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그름을 넣주지 않았다. 문 앞에 덩치 큰 남자가 예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안녕하시오, 벤. 지미가 여전히 이상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결국 찾아냈군요. 갑시다. 이제 1억은 저럭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자 벤 프라이스가 약간 이상하게 행동했다. 스펜스 씨가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스펜스 씨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차가 스펜스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뒤 벤 프라이스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